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2인편 아홉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2인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이약 실지자 선인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약으로서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적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약자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뜻은 묵다입니다. 묶을 약자입니다. 묵다. 그래서 이제 저 묶을 약자와 묶을 속자를 합쳐서 약속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약속이라는 것은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방을 뭐라고 우리가 뭔가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묶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한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다라는 뜻인데, 이 묶다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금은 다 기계로 합니다만 옛날에 농사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농사를 져서 가을에 벼를 낫으로 다 뱁니다. 그러면 낫으로 벼를 베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그 벤 벼를 다 바닥에다 쫙 깔아 놓습니다. 일단은 깔아 놓죠. 깔아 놓고 그것을 이제 그 벼를 이제 탈곡을 해야 되니까, 타작을 해야 되니까 그 벼를 이제 다 걷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벼를 사람이 그냥 그 벤 채로 이렇게 걷어 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벼가 막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벼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를 묶습니다. 이게 이제 볕단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만 내가 탁 움켜주면 여기 이제 많이 묶여져 있는 이 볕단들을 내가 장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묶다라는 게 어떤 것을 장악한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한 학기 수업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수업 동안에 필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필기가 노트 한 권 내지 두 권이다. 그런데 이제 기말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말 시험을 이제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트가 한 권 내지 두 권이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노트 한 권, 두 권 되는 그것을 A4 한 장, 두 장으로 간출입니다. 그걸 요약이라고 그러죠. 요 약자가 요약한다라는 약자입니다. 그 요약한다는 게 요런 의미예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는 노트 한 권, 두 권이 A4 한 장, 두 장으로 됐지만, 그 A4 한 장, 두 장의 내용만 내가 보면 이 노트 한 권을 다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요약이에요. 무조건 100분의 1로 그 분량을 줄여 놓았다가 아니고, 그 100분의 1의 분량 안에 그 100이 다 들어와 있어야 그게 요약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핵심을 장악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 약자가. 그래서 이제 저 약자가 요약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저 약자에가 있는데, 이제 논어 뒤에 가면 방문, 양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문, 양례. 방문하는 것은 문을 가지고 넓히는 것입니다. 요 문이라는 건 글인데,
글이라는 것은 정보지요. 정보가 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역사, 철학 뭐 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공자 당시다 그러면 공자 당시에는 만날 수 없는 과거의 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림금, 문왕, 무왕, 주공 같은 성인들 또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어떤 사람들과 그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좋은 의미의, 나쁜 의미의 다양한 사건들을 글을 통해서 내가 배우면 내가 지금 실제 살아가면서 배운 학습한 그 현장에서의 내용들은 내가 많이 모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내 지식이 넓어지게 되죠.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글은 나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나 학습이 인간이 가진 다른 동물들과의 비교했을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장점이죠. 그 이전 시대가 경험했던 것을 다음 시대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출발선이 매번 똑같은 데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앞에 가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요 방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지식과 관련된 것이죠. 요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양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지식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양에서는요. 저 지식이 반드시 우리 인간이 실제 살아가는 삶에 유효한 그 자산이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반드시 실천으로 연결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 거죠. 실천으로.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알면 모르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많이 배웠는데 똑같으면 오히려 더 욕먹을 짓입니다. 예. 그래서 서당 같은 데서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한테 가장 그 부끄러운 지적이 뭐냐 그러면 서자서 아자아입니다. 요걸 우리말로 하자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입니다. 글을 많이 배웠는데 나는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러면 글 따로 나 따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글을 많이 배웠으면 내가 변화를 해야지. 변화하는 거 하나 없이 글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나대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이게 이제 글 배운 사람들에 대한 가장 아픈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으면 그 방문이 양례로 실천의 문제인 양례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요 예라는 게 이제 바로 그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 예라는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넓은 지식이 박학한 지식이 요약되어야 한다. 묶여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요 약자가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바가 이문 야가 일에 나를 넓혀 주실 때 문으로 써 하셨고 나를 묶어 주실 때 예로써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안연의 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가 이문 야가 일에를 줄여서 방문양례라고 하고 더 줄여서 박약이라고만 해요. 그래서 실제 도산서원에 가보시면 도산서원에 이제 그 원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거했던 방 이름 중에 하나가 박약제입니다. 박약 그러면 요 방문양례를
그 염두에 두고 쓴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약자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요 약에 대해서 검속절제라고 번역한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검속한다는 게 검사하다라는 검자와 단속하다라는 속자의 합성어예요. 검속.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냥 방만한 상태로 놔둔 것이 아니고 그 방만할 수 있는 나를 늘 수시로 검사를 하고 검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그래서 절제를 하는 거죠. 이 검속이나 절제나 전부가 다 방만한 흩어져 있는 상태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 자신을 검속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예요.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저 실자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라고 하는 게 길이고 길이란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 목적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법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저 실이라는 건 뭐냐면 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것을 실이라고 해요. 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놓쳤다.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닌 올바른 방식이 아닌 뭔가 잘못된 방식을 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사에 이 약으로서 했는데 약이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랬는데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거죠. 그러니까 약으로 했을 때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약이라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제 검속이나 절제로 해석을 했는데 요 약자가 이제 많은 양을 적은 양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 하듯이 이제 묶어낸 것이니까 요게 약소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약소하다. 이제 적다. 분량이 적다. 간소하다. 뭐 이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약소한 방식으로 했을 때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경우에 약소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순리적으로 한다가 곧 약소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순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때의 약자는 요런 의미의 약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욕 누러어니 민어행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에는 어눌하려 하고 행동에는 민첩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누러언 민어행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언자와 행자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자의 이 언행에 대한 문제의식은 항상 언은 남아서 문제고 행은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면 말에 대해서는 눌하려고 해야 한다. 행에 대해서는 민하려고 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욕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누러언, 민어행을 다 받는 욕자니까요. 누러언 할 때 이 눌자는 어눌하다라고 이제 썼는데 말씀 어자에 이 눌자인데 이 눌자가 말씀 언자의 안내자 아닙니까?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이 안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글자를 어눌할 눌 그래요. 어눌할 눌. 원래대로라면 이제 어눌한다는 게 말을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지를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예? 말이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닌데 공자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식은 이 말이라는 게 늘 언제나 남아 돌아서 문제니까 차라리 어눌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해놓고 책임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군자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항상 앞세우는 게 아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에 대해서는 민첩하려고 한다 그랬죠. 민첩하다는 것은 남보다 재빠른 것입니다. 늘 행동은 실천은 굼떠서 모자라서 못 미쳐서 문제니까 못 미치고 모자란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죠. 한 발 가지고 안 되면 두 발 움직여야 되고 두 발 가지고 안 되면 네 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말은 항상 자제하려고 하고 행동은 항상 더 노력하려고 한다. 군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군자는 이렇다라는 말은 소위는 어떨까 하는 말로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군자는 이렇고 소위는 저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간혹은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자는 이렇다고만. 그러면 우리가 소위는 어떨지 이제 저 말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위는 어떻게 하냐면 말은 더 잘하게 하려고 하고 행동은 굼뜨게 하려고 하고 책임지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언행에서 이제 갖는 사람을 소인이다. 이렇게 공자가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장 보시면 25장의 이 6글자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왈 덕 불고라 필유인이니라 하는 구절인데요. 덕 불고 필유인. 뭐 서예 하시는 분들이 서예 작품으로도 많이 쓰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덕은 외롭지 않다. 혹은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은 알 것도 같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공자의 그 신뢰랄까 이제 이런 게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이 있다.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랬는데 이 이웃이 어디 모여서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덕스러운 삶을 살고 덕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 함께 해줄 호응할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해주고 호응해주고 함께해주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럴 것이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신뢰, 인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 2인편 강의할 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자는 덕을 가슴에 품고 소인은 흙을 땅을 가슴에 품는다. 이랬는데 요 흙이라는 것이 이제 삶의 물질적 조건 혹은 토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인은 살아가면서 늘 가슴속에 뭘 품고 사느냐 그러면 이 물질적 조건이에요. 흙으로 표현 상징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얼마만큼 소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슴에 늘 품고 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군자는 내가 얼마만큼 덕스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뭘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만큼 덕이라는 측면에서 고양된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자신이 어떻게 고양될 것인가를 가슴속에 품고 살지,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많이 소유할 것인가 이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덕자도 그런 덕자인데 이 덕이라는 게 반드시 나의 실천, 나의 실천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에요. 절대로 내 실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덕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천할 그 내용이 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내가 실천할 그 내용이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해짐으로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내 주변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편하고 좋겠지만.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나의 부모님은 내가 그런 자식이어서 좋아지고요. 내 자식은 자기의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서 또 좋아지고요. 내 형제는 그런 형제가 있어서 좋아지고요. 내 이웃은 그런 이웃이 있어서 좋아져요. 내가 성장함으로써 내 주변이 다 좋아져요. 이제 그런 게 말하자면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덕을 지향하는 삶이 어떤 경우에는 세속적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자칫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뭐 도덕이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내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믿어라. 그게 뭐 은행에 적금해 놓은 잔고의 통장에 잔고 액수처럼 뭐 딱 이렇게 찍혀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공자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을 세상은 외롭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쩌면 누구를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을 향해서 해준 말이라고 한다면 공자가 부귀공명을 추구하면서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면서 자칫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외톨이가 세상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하는 이제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고 혹은 가졌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인편의 마지막 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왈 사군 사기면 사요구요 붕우 사기면 사소운이라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공자 제자 자유의 말인데 임금을 섬김에 자주하면 욕을 당하고 붕우 간에 자주하면 소원해진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군 임금을 섬김에 삭이라는 건 요거 이제 수라고 읽는 의미 있고 삭이라고 음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수라고 할 때는 숫자라는 명사나 혹은 숫자를 셈하다라는 동사일 때 수라고 읽고요. 삭이라고 읽을 때는 자주라는 부사입니다.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삭이라고 읽는데 임금을 섬김에 자주 하면 할 때 무엇을 자주 하는가 하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여기 없습니다. 여기도 붕우간에 자주 하면이라고 했는데 붕우간에 뭘 자주 하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생략된 말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의 잘못에 대해 임금이면 간, 친구면 충고를 간하기, 충고하기를 자주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섬김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신하입니다. 신하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모를 섬길 때 부모님에게 간을 할 때 은미하게 하라라고 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얘기해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식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도 완벽한 임금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금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하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그 임금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보필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간하는 것이 신하로서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나,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꼬치꼬치 다 간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임금도 사사건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좋아할 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보게 된다. 욕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간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을 해야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요, 임금을 섬기는 신하에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임금한테 해주는 이야기였으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신하가 그렇더라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임금한테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금을 섬기는 사람한테 해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붕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는 왜 우리가 친구라는 관계를 왜 설정하느냐? 그러면 내가 마치 내 얼굴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을 쳐다보는 원리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내 잘못, 내 문제를 보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맺는 관계가 붕우입니다. 그래서 붕우라는 것도 책선이라고 이제 더 잘하라고 책망 해주는 그것이 이제 친구 간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 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충고죠. 충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만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은 충고가 아니고 이제 지적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붕우 간에 충고하기를 자주 하면
소원해진다. 사이가 멀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임금과 신하라는 관계, 친구 간의 관계에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너무 자주 하는 것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